아라카날의 성승은입니다. 몫이 없는 사람들의 민주주의, 오늘은 장애 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산에 있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활동하고 계신 박용민 관장님을 현장에 모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전에 소개받은 부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장애에 대한 이해와 차별에 관해서 제가 어쨌든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가져온 게 비만은 장애일까 질환일까? 사실 요즘에 비만 인구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비만은 장애일까요? 질환일까요? 질환이요. 그렇죠. 대체로 비만을 장애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것부터 가지고 왔느냐. 저기 유럽에서 아동을 돌보는 남자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몸무게가 좀 140kg 이상 정도 나가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서 그분을 이렇게 해고했습니다. 이제 일 처리가 이제 늦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나의 어떤 신체적 특성 때문에 해고를 당했다. 이건 차별이다. 라고 해가지고 덴마크였거든요. 이렇게 법원에 이제 일종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걸 유럽의 재판소,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이 사안을 다시 검토하면서 이거는 새롭게 고민을 해보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 특성을 가지고 구분하는 행위는,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차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기반적 특성이 개인의 특성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 있지 않나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장애다라고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비만도 장애일 수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될 수 있다라고 판결이 나온 거죠. 그럼 제가 왜 이거를 첫 번째 꼭지로 다루느냐. 우리가 장애라고 했을 때 고정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대체로 다 물어보면. 일단은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그죠? 말을 하지 못하고, 몸이 불편하고, 이동이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용어는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이제 온전하지 못하다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장애인이다라고 딱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럼 장애는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장애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범위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비만이 장애일까 질환일까? 어쩌면 나중에 가면 비만도 장애 범주에 들어올지도 모른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두 번째 꼭지로 우울증은 장애일까요? 질환일까요? 질환이 진행이 심하게 되면 장애가 되는. 약간 제가 원했던 답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일종의 낚시성 질문이죠. 장애이기도 하고 질환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우울증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장애 등급 판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신장애라고 불리는 영역이죠. 물론 정신장애는 우울증만 있는 게 아니라 이른바 양극성 등동장애라 해가지고 그 영역의 가치 부분도 있고 우리 또 조현증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듣는 이제 망상이나 한청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 예전에는 정신분열증으로 불렸고 지금은 조현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제가 왜 앞서 이제 비만을 가지고 장애가 고정된 건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 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장애 영역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 우울증을 왜 갖고 들어왔을까요? 우울증 똑같이 장애이냐 질환이냐. 여기 보시면 우울증 치료 경험 해가지고 제법 이렇게 수치가 되어 있고 발생 원인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울증은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큰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른바 산후 우울증, 그리고 또 갱년기 우울증이라 해가지고. 근데 여성은 사실 우울증에 쉽게 걸린다기보다는 우울증에 노출되는 게 아니죠. 남성들도 이른바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이렇게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제법 많죠. 그러면 우울증은 이른바 마음의 감기라 해가지고 누구나 쉽게 걸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장애가 나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우리 주위에 곰곰이 지난 한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길거리 돌아다니시잖아요. 네.
장애인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산에 등록된 장애인 인구, 여기 등록이라는 거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규정된 사람들이거든요. 등록된 장애인 인구가 부산에 한 17만 6천 명 가까이 됩니다. 부산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약 320만 명이에요. 퍼센테이지 따지면 한 5.5명 정도 됩니다. 5.5%. 그러면 그냥 숫자만 따지면요. 100명에 5, 6명이 장애인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지난 일주일 사이 만났던 사람, 스쳐 지났던 사람들이 최소한 100명은 넘을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 그냥 숫자만 따지고 보면 5명, 6명은 장애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불어서 왜 우울증을 이야기하느냐. 우울증 아까 제가 마음의 감기라고 했다. 누구나 다 쉽게 걸리죠. 그런데 치료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환자가 되겠죠. 예? 부담도 많아지겠죠. 우울증이 감염병은 아니니까 확산까지는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그 우울증이 깊어지겠죠. 그 깊어진 단계를 뭐라고 할까요? 장애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질환과 장애의 차이가 뭘까요? 질환은 치료의 목적이 손상된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질환은 치료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는 다릅니다. 왜? 장애는 이미 손상된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가만히 놔두면 치료하지 않으면 그 단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그럼 치료를 해도 전혀 회복이 안 돼요? 치료를 해야죠. 장애도 참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그럼 장애는 치료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치료를 해야죠. 치료의 목적이 다릅니다. 뭘까요? 질환은 손상된 기능을 신체나 정신이나 그 기능을 회복시키려고 치료를 하는데 장애는 회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 이미 손상이 돼버려서 그 손상된 기능만큼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더 손상되지 않도록 저희 장애 쪽 용어를 빌리자면 더 중증화되지 않도록 지금은 장애 등급제가 폐지가 됐는데 예전에는 장애 등급제를 해가지고 1급부터 6급까지 막 구분이 됐단 말이에요. 정신장애도 1급, 2급, 3급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주 조금 거칠게 이야기하자면 3급 단계에서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2급 단계로 이렇게 더 중증화된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와 질환은 치료 목적이 다릅니다. 제가 이 이야기 왜 했냐? 그럼 질환 단계에서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장애가 된다는 말이네? 그렇죠. 그러면 장애가 내가 지금까지 안 아픈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장애가 나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네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장애인은 장애란 특성을 가지는 사람이잖아요. 다만 이제 저희가 권하지 않는 용어는 정상인이라는 표현이죠. 정상이라는 말은 그 반대말이 어떤 말이 있습니까? 비정상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장애인은 비정상이란 말이네? 라는 걸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 사례까지 예를 든 이유가 장애와 질환, 연속 증상에 있다. 라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장애 이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왜냐? 장애가 우리 일반인들, 비장애인들은 자기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게 별로 없다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접점이 별로 없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접점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꽤 많아지죠. 왜? 질환은 누구나 다 겪으니까. 질환. 그죠? 그러면 이제 장애에 대한 이해에서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 등록이 총 15가지가 되어 있어요. 또 이것도 처음 들으셨죠? 15가지나 돼? 왜 그리 많지? 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장애인,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고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신체가 불편하고 정신이 이른바 불안전한 사람들. 5가지 범주잖아요.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된 법제화된 게 1981년이었거든요. 그때 신신장애자 복지법이라 해가지고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때는 장애 범주가 5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5개. 무슨 말입니까? 늘어난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장애를 범주화한 경우는 우리나라 말고는 없어요. 거의. 선진국은.
따로 장애 이렇게 범주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일상 및 사회생활이 불편한 사람들로 그냥 장애인을 다 분류시켜 놨어요. 그러면 임산부, 특히 8개월, 9개월 장애인으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아이 낳아보시면 아시잖아요. 임신 8개월, 9개월 되면 양수 포함해서 무려 12kg 정도 돼요. 태아까지 포함해서. 몸에 그 12kg 되는 큰 이 무게를 들고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앞도 잘 안 보이고. 이동에 현저한 불편함이 있죠. 장애인이죠. 그러면 이른바 선진국가에서는 그에 따른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돼 있죠. 잘 안 돼 있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장애를 범주해버리면 뭐냐. 자, 우리가 질환 이야기 했으니까 치매. 우리 주위에 치매는 정말 많습니다. 그죠? 치매가 장애일까요? 아닐까요? 장애도 질환이라도 그걸 다 되죠. 똑똑하시네. 낚시성 질문에.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장애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장애 범주에 치매가 없어요. 장애 범주에 치매가 없어요. 안 믿기죠? 그걸 위해서 노인성 질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노인성 질환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아직 우리나라의 장애 복지가 미흡하다는 증거입니다. 왜? 어쨌든 우리나라는 장애인 등록이 되면 뭐 나름의 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세제 혜택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아직 우리나라가 좁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치매는 당연히 장애인이죠. 일상생활이 혼자서 온전히 안 되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치매가 들어갈 때가 여기예요. 여기라고. 정신장애 쪽이라고. 우리나라는 정신장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한 조현증, 이른바 망상과 한청을 특징을 하는. 그리고 양극성 정동장애 쪽이 있어요. 크게 반복성 우울장애가 아까 예를 들었죠. 이제 이거는 뭐 기능적 장애와 기질적 장애로만 하는데 이런 복잡한 거 다 빼고 어쨌든. 근데 여기에 치매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장애 범주를 이렇게 법적으로 딱 묶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노인성 질환인 거예요. 알츠하이머, 그건 노인성 질환이에요. 근데 알츠하이머 앓는 분들이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잖아요.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좀 더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서유럽은 우리나라 장애 범주로 기준을 하면 100가지가 넘는다는 표현까지 쓰거든요. 실제 이주노동자 같은 경우에 다 그 나라 언어로 되어 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일상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어려움의 사람들을 적절하게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고 지원하기보다는 현재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자, 그러면 정신장애. 크게 우리나라는 일단 정신장애와 신체장애가 있겠죠. 정신장애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정신장애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이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합쳐서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발달장애나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발달장애라고 해요. 발달장애가 이 두 가지가 합친 거예요. 발달장애가.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이게 정신장애예요. 최초에 1981년에는 정신장애도 이 세 가지는 다 합쳐서 그냥 정신장애라고 했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른바 복지가 발전을 하면서 장애인을 이렇게 단순하게 분류 못하겠어. 분명히 다르다는 거야. 왜? 내변변 장애와 지체장애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내변변 장애, 지체장애는. 전혀 다르거든요. 내변변 장애 이른바 내성마비, 뇌졸중, 뇌출혈 등등으로 인해서 생긴 이른바 뇌의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생긴 장애란 말이에요. 내변변 장애란 말이에요. 그럼 지체장애는 그냥 사고, 교통사고 내지는 뭐 절단사고 전혀 다르죠. 전혀. 그럼 지연되는 것도 달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이 내부장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외부장애가 총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외부, 보이는 장애 6가지가 있어요. 이 6가지라는 게 여기 안면장애도 있습니다. 안면장애.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일단 내부장애부터 설명할게요. 내부장애 6가지 있어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뇌전증. 이제 이거는 요즘에 뇌전증 장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간질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다음에
장루교류장애. 이거는 이제 배우들면 병원에 가면 어르신들이 이제 배변 배뇨를 못 누워가지고 이렇게 간을 연결한 케이스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호흡기 장애. 그럼 여기 이 6가지 장애는 장애라는 말 빼고 질환이라는 말 집어넣어도 바로 성립이 되고 많이 들어보셨죠? 신장질환, 간질환. 근데 개인의 일상생활, 여기 이제 물론 일상이란 범주를 어디까지 볼 거냐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냥 자기가 집에서 생활하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보는 시선, 다시 말해서 관계제조, 사람 다 관계적 인간이지 않습니까?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면장애를 일러서 사회적 장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생각했던 장애,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서는 개인의 장애가 아니라 사회적 장애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15가지 장애 범주에 등록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부산시의 장애인 인구가 한 17만 6천 명이라 했잖아요. 한 5.5%.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 인구가 한 얼마나 될까요? 등록된 장애인 인구. 이제 장애인 복지법에 등록된 인구입니다. 아까 말한 경계선 장애인은 등록도 안 돼 있어요. 등록이 안 돼 있죠. 네. 300만 정도. 300만 정도. 오, 계산하셨네. 순간 파파파. 300만보다 조금 아니 조금 덜 됩니다. 지금 현재 262만 정도 됩니다. WHO 세계 기준에서는 그 나라 인구의 10%를 장애 인구로 봅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이제 이른바 유럽 기준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만큼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한 5%밖에 안 됩니다. 262만 명 정도. 현재 우리나라 인구에서. 그래도 적은 수는 아니죠.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적은 숫자가 아닌 장애인이 있는데 이 장애의 발생 원인, 장애인이 생겼으니까 장애인 등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제가 썩 좋아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선천이라는 용어 자체는. 왜냐하면 선천이라는 것 자체가 마치 엄마의 그 무슨 원인이 된 것처럼 늘 약간 좀 간주하는 그런 말들 불합리한, 옳지 못한 그런 시선이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한 용어가 없기 때문에 중도장애라는 표현도 써요. 근데 중도장애는 또 일본식 용어거든요. 중간에 장애됐다라고 해가지고 중도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딱히 용어를 못 만들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른바 선천이라고 저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선천 그리고 후천까지 이제 나중에 된 장애 비율 이게 한 얼마나 될까요? 10대 2, 8대 2 정도. 8대 2 정도가 8이 뭡니까? 8이 후천적. 8이 후천이다. 아하. 후천적 장애인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 대충 비율을 6대 4. 6대 4 정도. 2017년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입니다.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88%가 후천입니다. 제가 본 보고서는 91%였는데 어쨌든 국가보고서는 88%가 있었어요. 88%. 12%가 그러면 선천이냐? 정확하게 말하면 12%도 선천도 아닙니다. 선천은 5%예요. 나머지 7%는 뭐냐? 못 믿겠습니까? 원인 불명이에요. 원인 불명. 알 수 없어요. 왜 나오는지. 그리고 출산할 때 사고. 그러니까 이른바 선천이라는 거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장애가 있다라는 거. 어떤 거겠습니까? 이른바 유전자 질환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어떤 다운 증후군. 21번 염색체가 3개 있다라는 흔히 말하는. 근데 21번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1번, 3번, 7번, 11번 등등 유전자의 그 질환 이른바 변이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나오게 되면 이른바 유전자 질환을 갖고 있는 희귀난지성 환자로 분류되더리죠. 실제 우리나라의 복지지원 제도에서는 희귀난지성 질환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있어요. 난치성 무슨 의미입니까? 낫지 않는 장애란 말이죠, 사실은. 근데 이 친구들 장애를 넣어야 되는데 정부가 장애를 질환으로 아예 또 이렇게 묶어버리는 셈이죠. 그리고 어쨌든 뭐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원인 불명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까지 완전히 과학적으로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뭐 몇 번 유전자에 의해서 뭐가 의심이 되고 막 그게 규명이 되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왜 문제냐 이건 안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8%가 무려 후천. 그럼 후천은 크게 뭐가 있습니까? 사고. 그렇죠. 또 아까 제가 통틀어서 아까 첫 번째 계속 이야기했던 질환이죠. 그럼 사고가 많겠습니까? 질환이 많겠습니까? 사고가 많아요. 사고가 32, 질환이 한 56 정도 됩니다.
그만큼 질환이 많아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더 장애가 나오고 그리 먼 게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죠. 왜? 질환에 기인한 장애가 더 많다는 거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진짜 우리는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일상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난 지금은 내가 단지 장애가 아닐 뿐이야 인 거죠. 그렇다고 아까 말한 예비장애 이런 표현은 좀 제가 볼 때 좀 안 맞고 뭐 장애를 준비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장애 등록 분류가 좀 더 저한테 입체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들 조금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근데 이거 외에도 이것도 아직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이 부족해요. 다른 제가 선진국 예를 들었잖아요. 치매가 왜 장애가 아니야? 아닌 거예요. 노인성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원 제도들도 대부분 중증장애 위주로 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죠. 장애인이 중증하면 일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연금도 주고 그다음에 활동지원사라 해가지고 그 장애인이 일상이나 사회생활을 가능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해주고 이제 경증은 대신에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 위주로 좀 가 있는 거죠. 예. 숫자로 보는 장애인의 삶입니다. 짧게 제가 한 장만 들고 왔어요. 본인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86%나 됩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좀 심하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차별 안 하는데 니는 차별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장애인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생각해. 학교 생활에서도 또래들한테 저런 차별 경험했어. 본인은 차별하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장애인한테 물어보니까 장애인은 차별 많이 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거리를 아시겠죠? 거리를. 우리가 여기서 누구의 관점을 조금 더 기울여 들어야 되겠습니까? 장애인 관점이죠. 이 차별이 뭔지는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러면 아까 이제 안면장애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사회적 시설을 이야기했지만, 제 글쓰기에 사회적 관계. 관계에서 장애인이 차별받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넘어가게 되면, 자, 보세요. 지하철에 계단이 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올라가지를 못해. 이 아저씨가 되게 선량하게 생겼죠. 아이고, 마음이 아파. 어찌 이럴까? 마음씨 좋은 분은 본인이 막 올려드릴게요. 라는 분도 계실 테고, 아저씨, 어디서? 같이 들읍시다. 좀 같이 좀 올려봅시다. 어떤 분은 영문한테 전화해서 빨리 여기 와주세요. 도움을 청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 아저씨가 어느 날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자기 와이프하고 싸웠네. 기분이 안 좋아. 똑같은 상황인데, 모르겠다. 내 기분이 이런데. 이라고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충분히 있죠. 개인의 감정, 개인의 상황에 의해서 이 장애인은, 물론 좀 극적인 순간이 좀 극단으로 예를 들었지만, 때로는 이동을 할 수 있었지만, 때로는 이동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불합리하죠. 이 개인이 관계에서, 그 개개인의 관계에 의해서 때로는 차별받고, 때로는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만들면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위에 제가 뭐라 썼습니까? 장애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에서 써놨잖아요. 자, 다시 아까 이 그림으로 갈게요. 이 15가지 장애 등록 범주의 무려 88%가 후천적이다. 그러면 개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사회적 관계에서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예를 들자면 술을 좋아하는 영업직 직원이 있습니다. 술 좋아해. 또 개인이 마셔. 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겠죠. 어느 날 간에서 삐뽀 울린 거야. 나이도 젊은데 병원 가니까 아이고, 손상이 돼버려서 많이 됐어요. 당신은 술도 잘 못 마시고 큰일 납니다. 마시면 죽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어. 이 영업직 직원이 일을 하다가 술을 마신 거잖아요. 영업직 직원이니까 영업하면서 해야 되니까 산재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산업재해. 해당이 되어야 맞죠. 사실은 안 되죠. 현실이 됩니다. 네. 몇 년 됐습니다. 여기. 그런 케이스들. 그러니까 일가의 입증, 인간성만, 직무 연관성만 입증이 되면 됩니다. 네. 직무 연관성만 입증이 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직무 연관성이죠. 직무 연관성. 우리 요즘에 이른바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들, 뭡니까, 이게 이제 뭐 상담 직원이라든지 우울증도 많이 호소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2017년, 17년인가 16년인가 어쨌든 법 개정하면서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 나온 것처럼 그게 뭡니까? 관계 속에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이 사회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환인 거잖아요. 장애잖아요. 그냥 혼자서 지가 술 먹고 돌아왔으면 그건 다르죠. 이해되시죠? 어쨌든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하면서 본인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하면서 세금도 내고 그 관계 속에서 일이라고 산재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개인이 물론 걔도 조심했겠다 하더라도 어쨌든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도 자기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또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고려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후천적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개인이 조심한다고 해서 이 상황들을 피할 수가 없다. 질환도 단지 네가 뭐 정신력이 약해서 정신질환이 온 거야, 정신장애 온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근데 가장 전제가 그 사람이 사회적 역할을 한다는 전제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국가가 그러면 너 산재네 인정해서 산재 보험금을 주고, 물론 보험금 자기가 낸 것도 있지만 보험금을 주고 또 산재에 대한 여러 가지 산재 장애에 대한 지원들을 해주고 있는 셈이죠. 국가가. 왜? 장애가 발생 원인을 보니까 개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회 문제다. 바로 이 문장. 네.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다. 장애에 대한 두 번째 이해. 질환과 이어서 이 문장.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문장 하나만 이해하고 가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좀 이따 바로 차별로 이어지는데, 사회 문제로 보지 않는 게, 다시 말해서 장애를 개인 문제로 보는 게 결국에는 차별이거든요. 개인의 특성으로 보는 게. 진짜 아까 말한 그런 억울한 사고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넌 네 장애 때문에 이런 거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죠. 왜? 자기가 선택한 일이 아니잖아요. 장애인 차별도 그렇고 약자에 대한, 약자라고 말은 너무 큰데 어쨌든 이른바 개인의 특성을 두고 차별하는 게 참 야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장애인 중에 내가 장애인 되고 싶어요 라고 장애인 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너 특성이잖아. 어떡해? 라고 단죄시켜버리면 그것만큼 야비한 게 없죠. 자기가 도둑질하다 들켰다. 그거는 자기가 도둑질 들켰다. 자기 책임져야지 당연히.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국가가 장애 발생 원인을 보니까 이거는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국가가 나서서, 사회가 나서서 이 장애인에 대한 삶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구나. 국가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회 구성원들도 지지를 보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의무가 있고 또 그럴 권리도 있고. 왜? 나 또한 언젠가는 그 대표적인 게 저상버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상버스 이제 부산에 좀 다니잖아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저상버스 저희가 제일 처음에 부산시에 요구할 때 부산시에서 뭐 예산 문제 이야기하고 부산은 길이 뭐 산복도로가 많고 길이 안 좋고 해가지고 참 도입하는 걸 많이 주저주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 계속 요구를 했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저상버스 다니니까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편해요. 단차가 일단 낮으니까. 저희는 편한데 장애인 이용률이 낮다고. 매우 낮죠. 왜냐하면 이제 또 저상버스는 거기 휠체어 타려면 이게 내려가는 쇼크 기능도 있고 이제 그 타시는 분들이 그 저상버스에 대해 잘 모르시거든요. 이거 장애인이 탄다는 것조차도 잘 모르세요, 그냥. 왜냐면 장애인 많이 안 타니까. 장애인은 오히려 이제 굳이 지하철 많이 타고 요즘에 이제 두리발 택시 많이 타고. 근데 아직까지 버스 타고 다니는 장애인도 제법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단지 못 볼 뿐이지. 근데 저기 이런 선적 가보면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진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시내 곳곳에서. 근데 부산은 대충 아시잖아요. 이 길 보면 아시잖아요. 인도하고 차도도 구분 안 돼 있고, 또 인도는 꾸불꾸불 불퉁불퉁 퉁퉁퉁퉁. 휠체어 한번 이제 타 나가보시면 정말 절감하게 돼요. 진짜 불편하구나. 또 위험하구나. 뭐 턱 갑자기 깔아앉고 막 이러면. 그러다가 전북대 보면, 요즘은 다 이제 활동지원도 같이 많이 다니고 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없지만, 그만큼 이제
장애인의 이동성이나 접근성이 힘든 점이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그런 걸 보완하려고 이제 저상버스도 만들고 한 거죠.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 나이가 드신 분들도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단차가 낮으니까. 이른바 그걸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이거든요. 누구나 다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디자인. 누구나 다. 그러니까 장애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해서 처음에 했는데, 다 편한 거야.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 요구도 마찬가지죠. 엘리베이터 만들고 나니까 다 편하잖아요. 에스컬레이터 막 하다가. 부산시 지하철 1호선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1호선에 엘리베이터 원래 잘 없었잖아요. 뭐 서면역이나 몇 개 있었었고, 몇 개 없었어요. 지금 거의 다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거 열심히 비장애들 타고 다니잖아요. 끊임없이 요구 안 했으면 그거 안 됐었어요, 어쩌면. 장애에서 계속 요구했거든요. 왜? 못 타고 다니니까 4호선 같이 이제 2호선 같이 늦게 뒤에 한 거는 많이 만들어졌는데 1호선은 옛날 게 되다 보니까 막 그 부산시에서 이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제 왜냐면 완전 새롭게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정리를 좀 하면 장애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라니까 개인의 특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꼭 들어가면 개인의 특성으로 보는 게 뭐다? 바로 차별입니다. 차별. 특정한 사람, 어떤 특성을, 개인의 특성을 이유로 우대하거나 배제하거나 구별하거나 우리 쪽으로 제일 말해야 하는 게 불리하게 대우하는 얘기죠. 그럼 아까 그 장애인은 불리하게 대우를 받은 셈이죠. 불리하게 대우를 받은 셈이죠. 개인의 특성을 이유로. 장애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다라는 말에는 이처럼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에 대한 차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 문제로 보지 않는 바로 그 시선, 시각이 차별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세금을 들여서 국가가 나서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내용을 마련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비장애인들은 그런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이런 거 필요해. 장애인들 대학교 많이 들어가야 돼.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나 목선. 그렇게 좀 접근할 수 있겠죠.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막 정부에서 막 발표를 했어요. 근데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은 그 정보를 들을 수가 없었어. 제일 처음에는. 차별입니까? 아닙니까? 차별이죠. 차별이죠. 그리고 발달장애인은, 특히 내병면 장애인, 특히 중증 같은 경우는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워요. 이거 일상생활이. 그럼 활동지원사가 있어야 돼, 활동지원사가.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장애인들. 왜냐면 뭐 동선이 겹쳐가지고 확진자는 아니지만. 근데 혼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제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혼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고. 그런 것들도 차별에 해당되는 셈이죠. 차별에. 네. 장애인 쪽은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것까지 차별인가는 조금 논의는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갑자기 어쨌든 복지관이고 어디고 다 이제 오지 마라, 다 이제 문 닫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 전까지 발달장애 자녀를 이제 지역사회 복지관 같은데 이제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 이제 보냈던 부모 입장에서는 갑자기 아이를 자기가 계속 보게 되니까 그 다 큰 이제 성인을 보게 되니까 뭐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나게 양육 부담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그 아이하고 같이 자살했던 부모도 한 서너 가구가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게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물론 이제 이게 뭐 차별이냐까지 이야기하면 이게 논의는 대상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가구의 특성들, 그 개인의 특성들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선진국이 되려면, 좀 더 이른바 선진국이 되려면 섬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선이나 태도가 좀 필요한 대목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차별 문제는 결국은 이제 인권의 문제죠. 인권의 문제. 그죠? 다만 이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인권, 인간답게 살 권리, 그냥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 인권은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품위 있는 사회로 나가는 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장애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20년 채 안 됐어요. 우리는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말 자체가 잘 몰랐죠. 왜? 이동이 무슨 권리야? 이동이지.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라든지 스틱을 장애인은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던 겁니다. 아까 엘리베이터 못 타고 버스 못 타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대중버스라고 말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대중버스에 대중에는 장애인이 없었던 거예요. 시민버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민의 장애인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습관으로 썼던 용어 안에 사실은 장애인은 배제되어 있었다는 거죠. 차별받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장애인들이 막 제기를 했어. 뭐 저도 그때 예전에 그렇게 했지만 막 데모하고 막 길거리 나가서 데모하고 막 길 점령하고 막 우리도 이동할 수 있는 권리다오 막 이렇게 막 했어요. 지나가는 시민들 중에서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처럼 다들 좀 선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지를 보낸 분도 계셨지만 어떤 분들은 욕도 하고 엄청나게 비난도 많이 했어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 집 못 가잖아. 비키라고 막 썩내고 화내고. 그분도 이해되죠. 뭐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뭐 이른바 투쟁, 정부와의 투쟁이든 뭐 지자체의 투쟁이든 해서 장애인 택시도 조금씩 만들어내고 버스도 만들어내고 엘리베이터도 만들어내고 이제 지금 이동권에 대한 부분이지만 아까 제가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단체가 바로 적극적으로 이제 청각장애, 언어장애 쪽에서는 우리 지금 정보 접근이 안 된다. 좀 가르쳐도 우리가 내용을 모르겠다. 처음에 놓쳤던 정부도 우리가 놓쳤다. 빨리빨리 준비할게. 막 이렇게 했었었고. 이게 인권을 제기하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갈등이 생기죠. 근데 결과만 두고 보면 좀 더 품위 있는 사회지 않습니까? 장애인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자유롭게 들을 수 있고 자유롭게 볼 수 있고 아니 자유롭다 보면 좀 더 그 비장애인만큼이나 어쨌든 정보를 정확히 전달받을 수 있고 그게 좀 더 품위 있는 사회잖아요. 좀 더 다르게 좀 더 이른바 품위 있는 그래서 인권은 이 사회에는 끊임없는 변화하는 계기를 제공해 주죠.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제가 생각하는 구도예요. 이게 이게 장애와 인권에 대한 이해인 것이기도 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요지는 일단 딱 하나입니다. 장애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다. 반복된 말이지만 그거 하나 그냥 가지고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야기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아니 그거 하나 장애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다 하면 이게 뭔 소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저처럼 막 이렇게 설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제가 오늘 이렇게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조금씩이나 전달할 수 있으면 그게 그렇네 몰랐네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밌었습니까? 네. 다행이네요. 사회를 만들자. 예, 품위 있는 사회를 만들자 이러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가고 그 알아가면 내용이 이른바 약자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저와 함께 같이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차별이 있는지 저도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장애 차별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도 있으니까요. 함께 살펴보면서 차별 금지를 위해 함께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어떤 일상 속의 차별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